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외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직장 생활 오래 하다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좀 더 전문적인 공부를 하기로 마음먹고 단단히 유학을 준비하고 있어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에 아주 늦지도 그렇다고 이르지도 않은 애매한 나이 때문에 조금은 조급한 마음도 들지만 그래도 언제가 되더라도 오늘보다 더 빠른 시작은 없다고들 하잖아요. 다소 늦게 새롭게 공부를 시작하게 된 만큼 정말 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큽니다. 이런 쉽지 않은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건 무엇보다 부모님 두 분의 응원의 힘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 나이가 한창 사회인으로서 경력을 쌓아가야 할 나이다 보니 부모님 입장에서는 돈도 벌어서 모으고 시집갈 준비도 해야 할 나이에 딸이 해외 유학 가겠다고 했을 때 반기지 않으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오히려 공부 더 하겠다는 딸 자식에게 그저 응원만 해주시는 감사한 부모님이십니다. 이렇게 부모님께서 제 유학을 두 팔 벌리고 반기고 나서는 데에는 최근에 제게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의 영향이 아주 없지는 않을 겁니다. 저도 이제 적지 않은 나이라 사람 만나면서 결혼을 고려하지 않았던 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구체적인 결혼 이야기까지 오갔던 상대 또한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과거형으로 말하는 것은 그 결혼 이야기 나오던 상대와의 끝이 그리 좋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결혼이라는 게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두 명의 남녀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각자 의견이 맞지 않은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서로에게 맞춰가며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상대가 나와 다른 점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제 뜻만 따르게 하거나 제가 살아온 방식을 무조건적으로 고수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세상에 제게 완벽하게 딱 들어맞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으며 제 입맛대로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 또한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서로 간에 도저히 좁혀지지 않은 간극이라는 것도 있는 법입니다. 제 결혼 이야기가 결국 좋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간 것 또한 제 입장에서 도저히 감수할 수 없는 것까지 끌어안고 결혼을 결심할 정도는 못되어서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일단 제가 자라온 성장 과정부터 설명을 하자면요. 저희 집은 경제적으로 꽤나 윤택한 편입니다.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집안에서 사업을 해오셨는데 장남인 아버지가 집안 사업을 이어받으셔서 그 규모를 더 키우셨습니다. 아버지는 저희 부모님 세대에 흔치 않은 유학파 출신이세요. 외국에 나가서 차계적으로 경영과 사업 운영에 관해서 공부를 하셨고 또 그곳에서 미술 유학을 오셨던 어머니 만나 결혼하셔서 제가 탄생하게 되었죠. 아버지 자라실 때부터 집안 환경은 유복한 편이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할아버지께서 자식들 교육에는 더 엄격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당시에 할아버지 주변에 비슷하게 사업을 하시던 분들 중에서는 소위 자식 농사를 망쳐 말년이 고달프셨던 분들이 꽤 많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집안에 돈 좀 있는 집 자식이다 보니 그만큼 유흥이나 안 좋은 길로 빠질 가능성도 적지 않았겠죠. 주변에 그만큼 유혹이 많기 때문에 자식들이 헛바람 들어 팔자 망치는 것을 경계하고 항상 엄하게 자식들을 훈육하셨던 할아버지셨습니다. 아빠 어릴 때만 해도 할머니 집안일 하시는 거 거들지 않으면 용돈은 구경도 못 해봤어. 집에 살림 도와주시는 분도 계셨지만 남들이 해주는 일 당연하게 받아먹는 거 버릇 나빠진다고 너희 할아버지께서 어찌나 매섭게 말씀하시던지. 저희 아빠는 분명 할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 옛날 할아버지의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 말씀하실 때는 여전히 조금 어려워하십니다. 그 정도로 어릴 적부터 단단히 훈육을 하셨다는 증거겠죠. 원래 사내놈들은 머리가 굵어서 기어오르기 전에 버릇을 단단히 잡아놔야 엄한 길로 안 빠지는 법이야.
당시 아드님들께 했던 것과는 마치 딴 사람처럼 손녀딸 앞에서는 그렇게 솜사탕 같은 할아버지가 따로 없으셨던 분이셨어요. 손녀인 저한테는 이렇게 살갑게 잘해주시면서 정작 당신 아들한테는 왜 그렇게 엄하게 구셨냐는 제 물음에 이리 답하신 할아버지셨습니다. 뭐 아무래도 딸 아이들 반항하는 것과 아들 반항하는 것은 부모가 체감하는 게 다를 수밖에 없었나 봐요. 어찌되었든 그런 할아버지의 성견지명으로 인해 사업하는 집안 자식들 치고는 큰 사고 친 자식 하나 없는 저희 일가 친척이니 그런 할아버지의 판단이 옳았다고 봐야겠죠. 그 중에서도 저희 할아버지가 특히 강조하셨던 것이 바로 근검절약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아무래도 날 때부터 풍족한 환경을 타고났으니 집안 환경이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못한 집안 아이들보다는 돈 쓰는 것을 쉽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아무래도 당장 끼니 걱정해야 하는 집안에서는 1,000원짜리 한 장 쓰는 것도 망설여지겠지만 부잣집 아들한테야 하루에 10,000원, 10만 원 써봤자 상대적으로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는 법이고요. 하지만 할아버지 반응은 단호하셨습니다. 돈을 벌어도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고생해서 벌었지. 니들이 돈 한 푼 벌어온 것 없는데 돈도 벌 줄 모르는 것들이 왜 함부로 내 돈을 쓰느냐? 듣기에 따라서는 자식에게 하는 말로서는 퍽이나 매정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 할아버지의 말씀의 요지는 이런 것일 것입니다. 잘 사는 집 아이나 못 사는 집 아이나 아직 어린아이들은 집안 가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은 매 한 가지인데 어째서 씀씀이만큼은 부모 믿고 그렇게 해픈 건지 그것을 경계하라는 뜻이셨겠죠. 용돈 타 쓰려면 집안일 반드시 도와야 한다는 것과 부잣집 아들이라고 해서 거액의 용돈 턱턱 안기지 않았던 것들도 다 그런 뜻에서 하셨던 행동이셨을 겁니다. 성인 되기 전까지는 부모님께 용돈기 입장 검사까지 주기적으로 받으셨다는 아버지와 삼촌들이니 저희 할아버지께서 이런 부분에 얼마나 공을 많이 들이셨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참 싫었다. 아직 미성년자라고 해도 어른만치 다 컸는데 연필 하나 공책 하나 사는 것까지 일일이 다 허락을 받아야 했으니 우리가 없는 집이면 또 모르겠는데 그런 거 세세하게 따질 만큼 부족한 집도 아니었잖아. 다른 비슷한 집안 친구들은 어릴 적부터 최고급 만년필에 들고 다니는 것도 최고급 명품 가방에 당연히 비교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나도 나이 먹고 자식까지 낳아보니 우리 아버지 하셨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 그때 그렇게 사치하고 절제 없이 쓰던 놈들 지금 어쩌고 사는지 아니? 한 놈은 경제사범으로 감옥 들어가 있고 한 놈은 도박에 빠져서 그 많던 일가 재산 죄다 탕진하고 뭐 어릴 적에 조금 풀어줬다고 다들 그렇게 방종하게 사는 건 아니겠지만 아무래도 평생 아쉬운 거 하나 없이 살던 놈들이야 어릴 적부터 그렇게 살아왔는데 나이 먹었다고 해서 씀씀이 줄일 수 있겠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버릇을 잘 들여놓는 게 맞는 거지. 그렇게 학창시절에는 비록 부친에 대한 불만이 많았지만 살아오면서 당신 아버지의 지혜를 온몸으로 체득하신 아버지셨으니 아버지의 교육관 역시 할아버지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 가훈 역시 정직과 근검절약이었거든요. 아버지나 어머니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관이 일치하시는 분들이셨어요. 아버지야 부잣집 아들 출신이라고는 해도 어릴 적부터 몸에 배워왔던 근검절약 정신으로 무장하고 계셨고 어머니는 해외 유학까지 다녀오시기는 했지만 사실 부잣집 따님은 아니시거든요. 어릴 적부터 미술의 두각을 나타내 후원을 통해 유학 생활을 하신 어머니셨습니다. 후원을 받았다고는 해도 그 시절의 평범한 집안딸이 유학생활 중에 해외 물가를 감당하기는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유학하시면서도 마트 떨이할 시간에 장받아 알뜰살뜰 밥해 먹고 생활비 줄이기 위해 고생하며
유학생활 마치신 어머니셨습니다. 제가 저희 부모님 두 분이 유학생활 중에 처음 만났다고 말씀드렸죠? 집안에서 사업 물려받으려면 공부 제대로 해야 한다며 유학 보내주시긴 하셨지만 어디 저희 할아버지 성정에 아들 유학 보내놨다고 해서 돈 펑펑 쓰고 다닐 수 있도록 생활비 넉넉하게 주셨겠습니까? 거기다가 이제는 할아버지 눈도 닿지 않는 외국에까지 보내주었는데 보호자 눈도 닿지 않는 곳에서 더 많은 유학이 도사리고 있는 곳에 아들 보내놓고 돈 넉넉하게 줬다가는 무슨 일이 생길지 뻔하다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저희 할아버지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자식들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는 분은 또 아니시거든요. 물론 그런 할아버지의 경계심이 자식들을 올바르게 키워낸 아이러니한 결과를 가져오기는 했지만 말입니다. 어찌되었든 그렇게 항상 생활비가 쪼들리던 미술학도와 비록 사업하는 부유한 집 아들이기는 했지만 정작 가난한 유학생 신세에서 벗어나지 못한 경영학도, 이 두 사람은 서로 알뜰살뜰 저렴한 재료 직접 장부하다 한식 해먹으며 사랑을 키워오셨다고 해요. 저희 엄마 아빠 성정을 생각하면 두 분께 딱 잘 어울리는 러브스토리이기는 합니다. 어찌되었든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까지 그렇게 아끼고 절약하는 것에 몸이 배어있던 분이다 보니 당연히 제게도 그 유전자가 그대로 이어져 내려온 거죠. 아버지 때에 이르러 할아버지께서 시작하신 사업의 규모가 더욱 커지고 당연히 집안 수입도 늘어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살던 집을 으리으리한 큰 집으로 옮기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부모님께서 살고 계시는 집도 저 태어나면서부터 살던 30년 넘게 지내고 계시는 집입니다. 아무래도 연식이 오래되었으니 이것저것 보수가 필요한 낡은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휴일에 아버지께서 직접 팔 걷어붙이고 요리조리 고쳐가며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 어릴 적에는 일이 아니라 마치 놀이인 것처럼 하나 있는 딸 자식에게 사기를 치셔서 같이 페인트 칠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제가 속은 거라는 건 머리 좀 굵고 알았죠. 어쨌든 지금에 이르러서는 제게도 유년 시절의 좋은 추억이기는 합니다. 이렇게 여기저기 뚝딱뚝딱 고쳐가며 살고 계시기는 한데 저희 집 식구 단출한 거 생각하면 그래도 집 규모가 작은 편은 아니거든요. 물론 저희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회사 규모나 부모님 재산 생각하면 상대적으로 그렇게 큰 집은 아닙니다. 제 주변 친구들이 저희 집 어느 정도 잘 사는 건 알아도 그 정도까지 저희 부모님이 자산가라는 걸 잘 모르는 건 역시 동네 터줏대감 노릇하시며 더 큰 집으로 옮기지 않고 여전히 검소하고 소박하게 사시는 저희 부모님 모습에 영향이 클 거예요. 저도 딱히 저희 집안 재산이니 회사 규모니 이런 거 떠벌리고 다니지 않았고요. 사실 웃기는 말이잖아요.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우리 집 돈 좀 벌고 보이는 것보다 현금 보유 재산도 많고 회사도 규모도 크다. 이런 소리 하는 거 말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자기가 직접 얘기하고 다녀서 주변에서 안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는 집 규모도 크고 씀씀이도 남다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치나 낭비통에 과시하는 성격이 아니다 보니 더 그런 티가 나지 않아 비교적 조용하게 생활해 왔습니다. 1년에 드물게 아버지 인맥통에 경제인 자녀 모임 같은 거 나가봐도 저만큼 수수하게 해가지고 다니는 사람 없더라고요. 하긴 요새같이 자식 하나나 둘 겨우 낳아 귀하게 키우는 세상에 집안에 재산이 있는데 자식들한테 당연히 좋은 것들을 사다 안기고 싶은 것이 일반적인 반응 아니겠어요? 저희 집보다 회사 규모 훨씬 작은 집 자제들도 벌써 10대 때부터 수백만 원 호가하는 명품 옷에 명품 가방 걸치고 모임에 나오더라고요. 저야 딱 그 나이 또래의 아이들 쓸만한 물건 중 그래도 조금 깔끔하고 가격대 있는 것들 입고 걸치기는 했지만 수백 수천만 원 호가하는 명품 걸치고 두른 아이들에 비하면 그저 소박해 보였을 겁니다.
처음에는 제 차림새만 보고 자기들 수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무시하는 아이들도 있었고요. 물론 뒤늦게 자기들 부모가 저희 아버지 회사 하청 넣고 있다는 걸 알고 저한테 찍힐까 싶어서 안절부절 못하는 꼴도 보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봤자 저한테 함부로 군 것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어린 마음에 저 빼고 다른 모임 아이들 반짝반짝하게 해가지고 다니는 것들에 비해 제 차림새가 소박하니 주눅이 들 때도 있었는데 그런 일 한두 번 당하고 나니 저희 부모님께서 무얼 경계에서 제게 그렇게 근검절약을 강조하셨는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천둥 벌거숭이들이 사람 하고 다니는 외양만 가지고 저렇게 속보이는 짓을 하는데 저까지 그런 아이들처럼 키우고 싶지는 않으셨겠죠. 그리고 근검절약이 나쁠 게 뭐가 있습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돈 아까운 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어릴 적부터 경제관념 확실하게 잡아두어야 성인이 되어서도 스스로 절제하지 않고 무분별한 생활에 빠져 고생하는 일 없을 테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자린고비처럼 쓸 거 안 쓰고 지내는 것도 아니었고 그저 불필요한 소비를 막자는 것이었어요. 그 사소한 차이가 어떠한 결과로 나오는지 저 역시 주변 환경 보면서 느끼지 못한 것이 아니었으니 더더욱 저희 부모님이 제게 가르쳐 주신 것이 틀리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돈이 많은 것이 아이들에게 있어 더 넓은 기회의 폭을 제공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만큼 사고칠 여지가 많은 것도 맞거든요. 벌써 10대 시절 때부터 안 좋은 길로 빠져 사고치고 다니는 애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작게는 가정 형편 좋지 않은 집 아이들 학폭 가해부터 정말 막장까지 치다는 애들은 미성년 시절에 벌써부터 마약 사고치는 애들도 있었어요. 물론 그 중에서도 좋은 교육 받으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사는 애들도 있었지만 그런 애들 비율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20살도 안 돼서 카드로 몇백씩 긁고 다니며 사고나 치는 애들이랑 어울리는 것보다는 저도 부모님 교육 잘 받고 건전한 사고방식 가지고 있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편이 훨씬 좋았습니다. 나름대로 외동딸로 귀하게 자라 할아버지가 아버지께 하셨던 것처럼 회초리 들어가며 엄하게 자라는 것까지는 아니었어도 저도 나름대로 부모님 하시는 말씀 잘 들으면서 큰 사고 치지 않는 자식으로 자라났습니다. 부모님이 제게 강제하지는 않으셨지만 중학생 때부터 용돈 받는 것들 그리고 그걸로 어디에 얼마나 썼는지 지출 정도는 간단하게 적는 버릇을 들이기 시작했고 그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좋은 습관 중 하나입니다. 보통 저 같은 환경에서 자라는 친구들이 저 하는 것만큼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제 주변 지인들도 더 우리 집 사정에 대해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저와 결혼 이야기 오갔던 예비 남편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 집안도 지극히 평범했어요. 아버지는 사기업에서 30년 동안 근속을 하셨다고 하셨고 어머니는 예비 남편 출산 이후로 지금껏 가정주부로 지내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래로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나 남동생이나 취업한 이후로 각각 독립해서 본가에서 나와서 살고 있었고요. 그야말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만하면 나쁠 건 없었어요. 부모님이 대학까지 보내주셔서 졸업하고 취업한 이후부터는 자기 힘으로 자취하며 살고 있었고요. 집안에 대단한 여유 자금이 있는 건 아니라고 해도 아버지께서 3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하셨으니 부모님 두 분 노후 준비도 어느 정도 되어 있으셨고요. 요새 결혼하는 젊은이들 대부분 부모님 모시는 경우는 드물다고 해도 여전히 집안 사정 안 좋은 사람들은 부모님 노후 보장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그걸로 속 끓이는 경우 없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 친구들 중에서도 부모님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아 결혼을 미루는 경우도 봤거든요. 그런 사례들 생각해보면
그래도 자식들이 부모님 때문에 걱정할 거 크게 없으니 사정 나쁘다고 볼 수는 없었죠. 예비 남편 역시 제 사정을 자신과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저희 집 사정에 대해 제 입으로 먼저 떠들고 소문내는 일이 없었습니다. 저도 취업한 이후부터는 출퇴근이 용이하도록 회사 근처의 오피스텔에서 자취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데이트하면서도 서로 데려다 줄 때 본가에 가볼 일도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 예비 남편 역시 저희 집이 그저 아버지가 작은 사업하시는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기는 해도 그렇게 사업 크게 벌이고 사는 집안이라고까지 생각하지는 못했겠죠. 예비 남편이랑 데이트하면서도 그렇게 비싼 레스토랑이나 값비싼 선물 주고받거나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선물 주고받는 것도 서로 형편 고려하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이었거든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자기가 돌려줄 수 있는 것보다 고가의 선물을 받게 되면 기쁘다는 생각보다는 이걸 도로 어떻게 갚지 하는 생각에 부담감부터 확 생기잖아요. 물론 비싼 거 받으면 비싼 거 받았다고 마냥 받는 것만 좋게 생각하는 다소 속물적이고 생각 없는 사람들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아마 집안에서 제대로 된 교육받고 자란 사람들이라면 이런 반응이 일반적일 겁니다. 한마디로 선물도 받는 사람 사정과 형편 고려해서 하는 것이 서로 간에 불편함이 없다는 겁니다. 어차피 제가 예비 남편에게 비싼 선물 해줄 만한 능력이 되는 것도 아니기는 했어요. 아끼고 검소하게 사는 것 강조하시는 저희 부모님께서 아무리 하나 있는 딸 자식이라고 하더라도 용돈 펑펑 주셨겠어요? 그것도 이제 대학까지 다 졸업시켜놓고 취업까지 한 자식한테요. 저희 부모님 성정 생각하면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대학 졸업 이후로는 부모님께 용돈 받아본 적도 없고요. 사업하는 집안 자식들 중에서는 더러 대학 갈 만한 머리 되지 않는데 어떻게든 대학 졸업장은 따야 하니까 돈으로 졸업장 만드는 경우도 없지는 않거든요. 그런 애들이 뒤늦게 어디 취업이나 할 수나 있겠습니까? 결국은 자기 부모 회사 들어가서 힘들게 공부해 취업해 들어온 아랫사람 실컷 부려먹으며 부모 돈이나 뜯어내고 살겠죠. 저는 그 짓은 정말로 하기 싫었어요. 평소에 딱 혐오하던 부류가 바로 그런 류의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꼭 보면 그런 애들이 성격도 못됐더라고요. 잘난 부모 만나지 않았으면 취업은커녕 자기 부하 직원들 발끝에도 못 미칠 것들이 부모 잘 만났다고 더 행세하고 다녔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애초에 저더러 당신 회사 들어오라고 강권하지도 않으셨지만 취업 준비하면서 저희 아빠 회사는 선택지에 넣지도 않았던 것 역시 낙하산 소리 들으며 그런 머리 빈 애들이랑 동급으로 취급받기 싫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물론 아버지 회사에서 일한다고 해서 다들 그런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하지만 사정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취업 과정 거쳐 입사해 있다 하더라도 그저 자기 부모 빽만 믿고 쉽게 회사 입사한 사람들이랑 별반 차이나 보이지 않았겠죠. 전 그게 너무 싫었어요. 어차피 힘들게 취업할 것 같으면 굳이 아빠 회사 들어가서 그런 소리 듣는 것보다는 정말 내 능력으로만 좋은 회사 입사하고 싶었고요. 그렇게 저희 부모님 복이 당당해지고 싶었던 것도 있었습니다. 취업 준비는 정말 죽고 싶을 만큼 고달프고 힘들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제가 처음부터 바라던 것처럼 저희 부모님 도움 없이 오로지 제 힘으로만 일군 것이니 뿌듯한 마음도 더 컸습니다. 당연하게도 예비 남편 역시 대학 졸업하고 암흑의 취업준비생 시절 거쳐 바늘구멍이라는 취업의 문을 통과했습니다. 예비 남편과는 저희 직군에서 필요로 하는 자격증 준비하는 학원에서 처음 만났어요. 아무래도 비슷한 사람들이 오다 보니 대부분 수강생들이 회사원이었고요.
평일 낮에는 회사 다녀야 하니 저녁이야 수업 마치고 나오면 정말 녹초가 되어 있었거든요. 학원 나서는 길에 이런 소리를 달고 사는 예비 남편이었어요. 로또만 돼봐라. 내가 내일 당장 회사 때려치우고 돈 많은 백수로 놀고 먹으면서 살란다. 어디서 나 모르는 출생의 비밀이라도 있어서 어디 누먼 재벌 부모님이라도 나타났으면 좋겠다. 허무맹랑하기 짝이 없는 말입니다만 사실 이 정도는 흔히들 하는 농담이잖아요. 워낙 회사 생활하면서 자격증까지 따가며 먹고 살기가 힘들다 보니 다들 하는 소리이기도 하고요. 저도 그래서 그냥 웃어 넘겼습니다.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저 역시 그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처지이니 웃는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은 속내는 조금 다르기는 했어요. 저희 부모님이 아무리 자식에게라고 쉽게 뭔가 내어주시는 분들이 아니시기는 해도 어찌 되었든 저는 그래도 있는 집 자식 아닙니까? 당장 회사 잘린다고 해서 생계에 위협당할 수준이 아니기는 했죠. 하지만 지금껏 이렇게 요란하게 티내지 않고 조용하게 잘 지내온 것이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려서 살 수 있었던 이유라는 걸 모르지 않았으니 같이 자격증 따는 사람들한테라고 제 집안 사정 티내지는 않았죠. 당연히 예비 남편 역시 저희 집안 사정이 그렇게 특출날 거라고는 짐작조차 못했을 겁니다. 교제한 후에 아직 구체적으로 결혼 이야기 나올 시점이 아니었을 때도 당연히 자기와 제 생활 환경이 비슷하다는 걸 전제하고 말하는 예비 남편이었습니다. 아직은 적금도 몇 년 더 모아야 하고 대출이자도 좀 덜 나오려면 결혼은 몇 년 더 있다가 생각해야겠지? 저도 당장 결혼이 급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은 아니었기 때문에 크게 그 말에 토달지 않았습니다. 그중 저도 고민이 많았거든요. 아무래도 아버지도 이제 나이를 드시니 예전 같지는 않으셔서 은근히 저한테 이직 생각 없냐고 자꾸 떠보시곤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당신 회사 들어올 생각이 없냐는 거였겠죠. 처음 사회생활 시작할 때는 저도 나름대로 포부가 있었으니 부모님 도움 받지 않아도 내 나름대로 회사에서 승승장구하며 쭉쭉 위로 올라갈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제가 있는 집 자식이라고 소문이라도 있었으면 모를까. 남들 보기에는 똑같은 평사원인데 그러기는 쉽지 않은 일이었죠. 저 다니던 회사는 특히나 여성 임직원 비율도 낮은 편이었고요. 거기까지 생각하려면 결혼은 거의 포기를 해야 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는데 그렇다고 제가 결혼 생각이 아예 없는 편도 아니었고요. 이래저래 속이 시끄러웠죠. 그렇다고 아버지 회사 들어가서 그 듣기 싫던 낙하산 소리 듣기도 싫었고요. 하지만 사람이 선택의 상황에 놓여 있으면 어찌 되었든 내게 가장 유리한 입장을 고려해 결정을 내려야 미래가 있는 법이니 조만간 결정을 하기는 해야 했습니다. 어찌 되었든 하나라도 경력 더 쌓고 이력서에 써넣을 수 있는 이점 하나라도 더 만들어 놔야 어떤 결정을 하든 당당할 수 있을 테니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다 결혼 이야기도 나오게 되었고요. 나 이번에 승진도 했고 회사 대출도 통과됐어. 은행 이자도 이만하면 감당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극히 현실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다지 낭만적이지 않은 이유라고는 하지만 사실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하지 않나요? 결혼은 현실이니까요. 만나면서 단점이 아주 없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자기 일 열심히 하면서 남한테 기대지 않고 자기 한 사람 목 하는 사람이었고 성격도 합리적인 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저 좋다는 티 많이 내는 사람이었고요. 결혼 상대로 크게 빠지는 부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만날 때 데이트할 때는 예비 남편이 조금 더 쓰기는 해도 비슷하게 지출했습니다. 그 사람이나 저나 돈 버는 사람이니 같이 지출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데이트하면서 분위기 내겠다고 크게 좋은 것 못 해봤지만
그 사람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우리 형편도 생각해야 하고 결혼하려면 이런 데 쓰는 것보다는 한 푼이라도 더 모으는 게 좋잖아. 저도 그런데 헛바람 든 성격은 아니었고요. 전에 언급한 경제인 자녀 모임 같은 데 나갔다가 좋은 곳들 가본 경험도 없지 않았기에 딱히 그런데 저 사람이랑 같이 못 간 게 아쉽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근검절약하는 태도가 저와 잘 맞는다고만 생각했지 돈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제게 해줄 생각 자체가 없다는 게 문제라는 것까지 미처 따지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결혼 준비 시작하면서부터 드러났습니다. 솔직히 저희 부모님께서 예비 남편을 아주 반기지는 않으셨어요. 아직 상견례까지는 안 했어도 서로 부모님한테 인사는 드렸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이렇게 간사하구나. 내 자식 허튼 생각 않고 평범하게 잘 섞이며 자라기를 바랐는데 막상 정말로 평범하게 그지없는 사람한테 내 새끼 보낸다니 자꾸 아쉬운 생각이 드네. 사실 저희 아버지가 당신 회사 경영하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집안에 반드시 저 맺어줄 생각이 있으신 게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당장 아버지부터가 부잣집 딸과는 거리가 먼 아내마저 결혼하셨으니까요. 할아버지께서도 자손들 혼사 문제에 대해서 딱히 손대는 분이 아니셨고요. 그럼에도 자식 문제이니까 아쉬워는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뿐이었지 딱히 예비 남편을 반대하시거나 신뢰되는 행동을 하시거나 그러진 않으셨고요. 정작 결혼 문제로 받는 스트레스는 따로 있었습니다. 아니, 결혼 자금으로 쓰기로 한 건데 왜 자꾸 상의도 안 하고 자기 개인 물건을 사? 자기도 밀폐용기 샀잖아. 그건 같이 쓰는 물건이잖아. 산다고 미리 얘기도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날 줄은 몰랐지. 솔직히 이거 쓰는 건 거의 자기일 텐데. 자기는 자기 거 이렇게 좋은 거 사놓고 나 뭐 더 산다고 잔소리할 입장은 아니지 않아? 정말 기가 막혀서. 밀폐용기가 제 거라니요. 그럼 뭐 살림 나한테 다 밀어놓을 거라는 소립니까? 저게 어떻게 제 물건이 돼요? 당연히 부부 공동 물건이지. 제가 뭐 대단하게 돈 빼서 쓴 거면 이런 소리도 안 해요. 다른 제품보다 내구성이 좋다고 해서 가장 저렴한 제품하고 비교했을 때 총 금액이 4만 원 정도 차이가 났나 그랬습니다. 지금 저 4만 원 쓴 게 아까워서 그것도 같이 사기로 한 걸 제 개인 물건 취급하면서 자기 좋아하는 게임팩을 더 산 거예요. 저한테 이런 방구도 없이. 이런 일이 부지기수였습니다. 빈정이 상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러지 않기가 더 힘들었습니다. 연애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돈 아껴 쓰고 합리적인 소비한다고 생각했는데 결혼자금 하겠다고 통장 하나에 돈 똑같이 넣어놓고 필요한 걸 구매하기 시작하니 본색이 드러난 예비 남편이었어요. 예비 남편은 말 그대로 제가 자기보다 10원 한 장이라도 더 쓸까봐 아주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주 치사스럽기가 이루 말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껴 쓰는 거 좋죠. 저도 남보다 더하면 더했지 절대로 돈 허투루 쓰는 성격 아닙니다. 제가 평생 저희 부모님 통해 배운 것이 그거였으니까요. 그런데 예비 남편 저 행동이 절약을 해서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들지를 않았어요. 저 사람이 제가 아껴 쓰지 않은 것을 불만 삼았던 거라면 차라리 다른 저렴한 걸 구매하라고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예상보다 돈 4만 원 더 나왔다고 자기 게임팩 4만 원어치를 상의도 없이 구매하는 게 아니라요. 날이 갈수록 이제 단순히 돈 4만 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예시로 든 것이 이 문제이지 뭐 하나 구매하자고 결정할 때마다 토달면서 자기가 손해보는 것 아닌가 눈에 빤히 보이도록 눈알을 굴려대는 예비 남편이었습니다. 그깟 4만 원 그냥 그 사람 줘버려도 그만이에요. 하지만 하는 짓이 너무 괘씸하잖아요. 아내 될 사람한테 돈 4만 원이 아까워서 그거 손해 안 보겠다고 저 용을 쓰는 게 기가 막혔습니다. 누가 보면 저 4만 원
제가 훔쳐간 줄 알겠어요. 그러니 우리의 결말이 그렇게 났던 것도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무리는 아니었던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회사 들어가는 문제로 고민이 많았는데 결혼과 맞물려 저도 결정을 마쳤습니다. 아버지 회사로 들어가기로 말이죠. 물론 낙하산으로 바로 임원으로 들어가고 그런 건 택도 없었습니다. 나 자식이라고 봐주는 거 없다. 너 사회생활하면서 쌓은 딱 그 경력, 그 연차대로 경력직 이직하는 거야. 아이고, 아버님. 제가 아버님을 모른답니까? 그런 거 기대도 한 적 없어. 처음부터 그런 생각조차 안 했어요. 들어가게 되면 제 경력에 맞는 직급으로 입사해 정신 바짝 차리고 배울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저희 아버지 성격에 다른 직원보다 더 혹독하게 대하면 대했지 아버지 회사라고 만만하게 생각한 적 없습니다. 앞으로 회사 옮기게 되면 일이 더 힘들어지면 힘들었지 지금보다 여유가 생길 기대조차 없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좀 억울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바로 이때 못 쉬면 나는 평생 못 쉰다. 마침 결혼이라는 인생의 큰 이벤트도 있겠다. 이 김에 결혼하고 몇 달 쉬면서 나도 재정비도 좀 하고 그러고 나서 입사해도 늦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예비 남편에게 구체적인 저희 아버지 회사 얘기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어요. 슬슬 얘기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하기는 했는데 뭐 하나 살 때마다 그런 식으로 다투다 보니 타이밍 잡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 퇴사 이야기부터 먼저 하게 됐습니다. 뭐라고? 회사를 관둬? 회사 그만둔다고 얘기하고 바로 몇 달만 좀 쉬고 아버지 회사 들어갈 예정이라는 얘기를 꺼내려고 했는데 회사 그만둔다는 말 듣자마자 바로 제 말을 끊어먹는 예비 남편이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눈이 튀어나올 듯 부릅뜨고 저를 잡아먹을 듯이 쳐다보는데 저도 너무 어이가 없어 그만 말문이 막혔습니다. 야, 너 처음부터 이럴 작정이었냐?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회사 관두겠다는 소리가 나오네. 뭘 기다렸다는 듯이 회사를 관둔다는 거야. 내가 회사 관두면 자기 뜯어먹고 살기라도 한다는 것처럼. 그게 그 소리지. 안 그래도 결혼 준비하면서 너 씀씀이 때문에 내가 여간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었는데 이제 아예 집에 들어앉겠다고? 저를 마치 자기 파먹고 사는 기생충처럼 쳐다보면서 난리를 치는데 저도 기분이 확 상했습니다. 사람 말 끊어먹고 자기 내키는 대로 짓거리는데 그동안 저 인간이 저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여실히 드러났어요. 웃기고 있다. 네가 나를 먹여 살릴 재주는 되고? 남편한테 기생해서 먹고 살려는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야. 요새 능력 없는 여자들 남자한테 취집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더니 네가 꼭 그 짝이다. 어림없는 소리. 내가 그렇게 당하고 살 줄 알아? 나를 뭘로 보고. 너 지금 누굴 뜯어먹으려고 작정했어? 네가 나랑 결혼했다고 너 혼자 집에 들어앉아 내가 번 돈 뜯어서 편하게 놀고 먹으려는 네 수작질에 넘어갈 줄 알아? 너랑 안 살면 안 살았지 내가 그런 호구짓 당할 것 같냐고. 호구 같은 소리하고 있네. 돈 몇 푼에 온갖 치사스러운 짓은 다 하면서 너 지금 말 다 했어? 내가 있는 놈한테 시집가면서 이런 소리 들으면 억울하지는 않겠다. 쥐뿔 아무것도 아닌 놈이 네가 뭐라고 날 이렇게 무시해? 그러니까 때려치우자고. 사람들 다 보는 카페에서 서로 욕하고 고함치고 볼 꼴 못 볼 꼴 다 보이며 파혼 선언을 했습니다. 저도 저놈한테 저따위 취급까지 받으면서 겨우 저런 놈하고 살겠다고 소리는 못하겠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적간놈한테 고작 이런 취급받으면서 파혼당한 게 부하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런 놈 어찌 믿고 평생을 같이 살겠습니까? 차라리 잘 됐다 싶었습니다. 한번 마음먹기가 힘들어서 그랬지 막상 파혼하고 나니까 좀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어요. 아, 내가 결혼 준비하면서 저런 놈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걸 저도 파혼하고야 실감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당한 소리 듣고 아주 그놈 콧대를 납작하게 해줘야 했다며
난리도 그런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쥐뿔도 가진 것도 없는 놈이 어디 감히 내 딸을 기생충 취급을 해? 내가 그놈 처음 볼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생긴 것도 관상에 돈복이라고는 없는 게 아주 옹졸한 것이. 잘했다. 사는 놈이 제 마누라 몇 푼 안 되는 돈 쓰는 걸로도 그렇게 눈치 줄 놈 같으면 그런 놈 평생 마누라 마음 고생이나 시키지. 잘 갖다 버렸어. 다니던 회사 퇴사도 했겠다. 간만에 여유로운 시간 즐기며 친구들도 만나고 잘 먹고 잘 지냈습니다. 세상에 남자가 반인데 어느 놈 만나도 저놈보다 낫겠지 생각하면 아쉽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그 치사스러운 놈 제 인생에서 치웠다고 생각했는데 파혼한 지가 벌써 언제인데 제 집 앞에 떡 버티고 선 놈 보고 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야, 너 뭐야? 자기야. 잘 먹고 잘 산 저와는 다르게 며칠은 제대로 잠도 못 잤는지 눈이 시뻘개져서는 까칠한 놈 몰골이 더 놀랐어요. 그 추한 꼴 다 보이고 끝내놓고 네가 여길 왜 기어와? 자기야. 그때는 내가 말이 너무 심했지? 내가 미안해. 우리 다시 시작하자. 너 뭐 잘못 먹었냐? 다시 시작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나한텐 그게 파혼하자는 소리보다 더 심한 소리다, 이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놈아. 저 계산 속 빤한 놈이 이제 와서 저러는 데는 아무 이유도 없을 수가 없었습니다. 명백한 제 경계태세에 놈이 울상을 하고는 제 원망을 해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나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없을 수가 있어? 자기네 집 그냥 평범한 집 아니라며 장인어른이 사업을 그렇게 크게 하신다는데 어떻게 결혼 이야기가 오가고 파혼을 할 때까지도 나한테 그런 말을 일절 안 할 수가 있어? 내가 그거 알면 자기네 집 재산 보고 눈독이라도 드릴 줄 알았어? 사람을 뭘로 보고 어떻게 나를 이렇게 서운하게 할 수가 있어? 마치 억울한 일 당했다는 양 꼴값을 떨고 있는 꼴을 보자니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저한테 속았다는 저 태도는 또 뭡니까? 속으면 제가 저 밴댕이 놈한테 속았죠. 저도 모르게 열이 뻗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웃기고 자빠졌다. 내가 사람을 아주 제대로 본 거지. 너 지금 하는 꼬라지를 봐라. 어디서 우리 아버지 사업 좀 크게 한다는 얘기 주워 듣고 와서 일어나 본데, 야! 네가 우리 집 사정 끝까지 몰랐으면 염치도 없이 내 앞에서 낯짝 들고 기어와서는 다시 시작하니만이 그따위 건방진 소리를 했겠니? 우리 집 재산에 눈독을 안 들인다는 소리하고 있다. 야! 내가 너를 몰랐으면 모를까. 네놈 속물근성 다 아는 판에 눈 가리고 아웅은 하지 말자. 아니야, 나 그런 속물 취급한 건 너잖아. 애초에 네가 나를 그런 식으로 안 대했으면 우리 파혼 얘기 나오지도 않았을 텐데 나는 억울해. 이게 끝까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너 돈 있는 집 사이로 장가들어서 팔자펼 기회 놓쳐서 지금 발악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이게 누굴 등신으로 알고 이제 와서 네 발등 찍었다 싶으니까 파혼할 때 나한테 그 막말 해놓고도 염치 없이 여기 나타난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라고! 그러더니 놈이 길바닥에 철퍼덕 퍼질러 주저앉아서는 창피한 줄도 모르고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추하기가 이루 말할 데가 없었어요. 저런 놈하고 한때나마 결혼할 생각을 했다니 파혼이 천운이다 싶었습니다. 너 이렇게 바닥밖에 안 되는 놈인 걸 내가 진작 알아봐서 버린 거야. 내가 네 월급 뜯어먹으면 취집을 하려고 했다고? 이 주제도 모르는 놈이 고작 쥐꼬리만한 월급 받는 주제. 니깟 놈 뜯어먹을 거 뭐가 있다고? 네 주제에 사람 식충이 취급해놓고 이제 와서 나한테 빌붙으려 드는 너같이 수준 떨어지는 놈을 내가 미쳤다고 내 부모 돈으로 먹여 살려? 감히 누굴 호구로 잡으려고 이 거지 같은 놈아? 너 지금 나한테 구걸하려고 왔니? 우리 집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너 같은 놈한테는 먹다 난 게 음식물 쓰레기도 아깝다. 더 험한 꼴 보기 싫으면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서 이따위 추태 부릴 생각 말고 썩 꺼져. 여전히 징징 짜는 그 꼴 보기 싫은 놈을 경비실에 연락해 가차없이 내쫓아버렸습니다. 구질구질하기 짝이 없는 몰골로
질질 끌려가는 꼴을 보고 있자니 애초에 죄고신 적도 없었던 대단한 처가 잃고 두고두고 속을 끓이고 살겠다 싶어 고소하기는 했어요. 뒤늦게 놈이 저희 집 사정 알고 파혼을 물러달라느니 딸 혼자 사는 집 앞에 와서 온갖 주택 다 부리고 갔다는 걸 알고 저희 부모님께서 아주 대노하셨습니다. 저놈 저거 내 딸 앞에 못 나타나도록 아주 사달을 낼 테다. 무단 침입에 고성방가에 하여튼 온갖 자잘한 죄목까지 다 갖다 붙여서는 놈한테 소송이란 소송은 다 거신 아버지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아무리 허튼데 돈 안 쓰시는 분이라고는 해도 딸 자식 인생 망치려든 때려 죽일 놈 잡는 데까지 돈 아끼실 분은 또 절대 아니셨거든요. 덕분에 자기가 파혼 통보한 집안이 제 수준에 죽을 때까지 엮일 일 없는 대단한 집안이라는 거 뒤늦게 알게 된 것만으로도 속이 뒤집힐 판에 없는 형편에 발 동동 구르며 법원 쫓아다닌다고 놈이 또 한참 고생을 했습니다. 파혼할 때 시원하게 복수 못 해준 게 좀 억울하긴 했는데 자기가 자진해서 찾아와 빌미를 만들어 주었으니 그때 못한 분풀이까지 실컷 하고 이제야 제 속도 후련해졌습니다. 주변에서 굳이 파혼 사유 숨기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저놈 저희 엄치없고 수치스러운 짓거리 알게 돼서 저놈 본색 잘 숨겨 엄한 여자 팔자 망치는 일 없었으면 하고 바라기도 하고요. 덤으로 망신 좀 당해봐라 싶기도 했고요. 어찌되었든 제 주변에서는 꼴에 푼돈 몇 푼 아까워했다가 일생일대의 기회 멍청하게 제 발로 걷어차버린 멍청하고 우스운 놈이 되었습니다. 저도 결혼 엎어지고 또 회사 그만두고 신변에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많았다 보니 이 기회에 이왕 새로운 환경에서 새 출발하게 되었는데 좀 더 제대로 시작해보고 싶다는 욕심이 들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제 유학 의사에는 부모님이 더 반기셨고요. 더 큰 세상 나가서 더 많은 사람 만나면서 놈한테 억울한 일 당했던 쓰린 기억 싹 씻어내고 오길 바라시는 것 같아요. 두 분이 처음 만난 곳이기도 하니 제게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가서 경영 공부 제대로 해서 부모 잘 만난 낙하산이 아니라 제대로 제 쓰임 다하면서 제 능력 마음껏 펼치면서 일하고 싶어요.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출국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나가서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공부 단단히 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마지막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